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그 내용이 오늘 아침 보도됐습니다. 공개됐습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검찰 조직을 사실상 없애려는 것이고 이 민주주의의 말살이다라고까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직을 100번이라도 던져서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까지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언론과 직접적인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거의 처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윤 총장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윤 총장에게 남겨진 숙제는 과연 무엇일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 전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상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직을 걸어서 여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수사청 설립을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라는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브리핑은 이 윤 총장의 전격 인터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국민일보입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의 말살이다. 말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격앙된 표현입니다. 법치를 말살해라 한다라고 현 여권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지켜봐달라. 검찰 폐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저희 돌직구쇼를 포함해서 윤 총장 측에 직을 걸 수도 있다라는 반응 보도해드렸는데 그냥 직을 거는 게 아니라 100번이라도 걸어서 막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각 정당들의 주요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당에서는 윤 총장의 오늘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장에 저희 기자들, 취재 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오늘 상세하게 정치권의 반응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실에서 국민일보 취재 기자와 함께 전격적으로 3시간가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법치를 말살하는 것, 직을 걸어서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 A4용지 7장 분량의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취재 기자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의 격정 토로가 있었다라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여당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를 꺾고 이겼고요.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전 의원을 꺾고 이겼습니다. 문정부와 원팀을 박영선 후보는,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안철수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4월에서 5월 백신 공백이 우려된다. 최악된 2달을 69만 명분으로 버텨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 한국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일지 잠시 후 살펴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미나리, 오스카까지 통할까 수상 소식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내친 김에 오스카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인터뷰 기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터뷰 기사 너머에 있는 내용까지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또 한 분의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수송위원장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작심.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은 A4용지 7장 분량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작심이다. 작심 발언에 해당한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그 의미 분석해 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세 번째 키워드는 백신과 관련해서 공백입니다. 하나하나 이야기 포인트 짚어가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도 그리고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관해서도 언론과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최근에는 윤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톱뉴스 주제 이겁니다. 총장직 너머를 보는 윤석열.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윤 총장의 인터뷰 보도 내용 그 너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윤 총장은 3일절인 어제 국민일보 기자와 3시간 넘게 격정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사청 신설, 검찰은 그간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다로 규명하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수사청 신설을 속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 키워드를 3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키워드는 말살 그리고 포크레인입니다. 말살과 포크레인 어떤 맥락에서 나온 단어들일까요? 말살, 포크레인 지금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은 말살과 포크레인. 윤 총장 인터뷰에서 최근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청 신설, 검찰의 수사권 독립,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윤 총장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검찰 폐지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다. 검찰 폐지, 법치 말살. 말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요.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파괴라는 단어가 뒤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들. 검찰 폐지, 법치 말살, 헌법 파괴.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서 길을 파내려 없애려 한다라고 인터뷰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보고 이 대목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와대로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 지금 저희가 이 긴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키워드 중심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짚어보고 분석해 봐야 할 텐데 첫 번째 제가 뽑은 키워드는 말살과 포크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 자체가 검찰총장이 되고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없죠. 그런데 뭐 수시간에 걸쳐서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몇 면에 걸쳐서 좀 국민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뽑았던 그 말살과 포크레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포크레인 얘기는 이거였던 거죠. 아무리 검찰을 압박하고 또 갖은 불이익을 줘도 검찰이 계속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니까 아예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길을 파내려고 한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현재 지금 여권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러니까 중대수사범죄청을 만들어서 분리하고자 하는 이 방안은 단순히 검찰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70년간 이어져왔던 형사,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다. 다시 해서 이것은 법치의 말살이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여권 추진하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 분리하는 내용이 단순히 이것은 검찰 조직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정신, 법치주의와 관련된 문제다. 굉장히 의미부여를 강하게 했고 굉장히 작심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그 이전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권위주의 정부에서 문민 정부로 옮겨가는 게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지금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다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사실은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의 기소수사 분리 법안에 맞서는 게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자 나온 인터뷰 내용 자체가 지금 인터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굉장히 중요한 첫 시작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과 말살 부분, 그 뒷부분도 볼 텐데 일단 방금 보신 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재명 기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가 좀 생각돼 있어요. 누군가가 검찰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또 그 누군가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법치를 말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헌법 정신도 파괴하는 거고 비유하자면 그 누군가가 포크레인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다는 건데 그 누군가가 여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현 집권 여당이 법치를 말살하고 있다라고 윤 총장은 지금 인터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셈인 거죠.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권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대수사범죄청이 이것이 사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기소권과 수사권이 왜 융합돼야 되는지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여권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윤 총장 거꾸로 오히려 융합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수사권은 기소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늘 강조한다는 겁니다.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수사가 1이라면 법정에서 다투는 게 6이다. 그래서 검사의 배틀, 그러니까 검사의 전장은 법정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다투는, 법정에서 유죄를 만드는 그 기술이 결국 그것이 수사력이고 그것이 국민적 자산이다. 이런 수사력을 무너지면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에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 법권을 만들어주는 게 된다. 결국 누구한테 이 수사권 조정이 누구한테 유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다라는 게 지금 윤 총장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치의 파괴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글쎄요 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융합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논쟁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단순히 이걸 분리하느냐 아니면 융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를 헌법 정신, 법치주의로 가져갔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 뜨거운 정책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시도다.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했습니다. 말살과 포크레인에 해당하는 뒷부분 인터뷰 내용도 공개하겠습니다. 거하게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 법무공단을 만들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을 거하게 대처하는 검찰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 산하의 법무공단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 법안이 입법되면 시민들은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시민들의 위축을 윤 총장은 우려를 했습니다. 윤 총장의 굉장히 격정적인 표현, 인터뷰, 그리고 집권 여당의 기조에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이 내용, 이 인터뷰는 지난번 윤 총장이 본인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격앙된 표현을 했었던 거기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직접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인터뷰 표현은 이랬습니다.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중상모략, 오늘은 말살.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이 말살 포크레인 대목 어떻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권에서 작년까지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 장악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니까 검찰 아예 해체해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앞서서 화면에서 잠깐 봤지만 이 중수청을 추진하고 있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보면 지금 현재 다 울산 사건, 그 다음에 뭐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뜻이 순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얘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국 이래 사실은 다 그게 필요한 게 있어서 지금의 검찰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종이도 지금 필요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볼펜도 다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와서 다 해체해버린다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과연 이게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검찰을 해체하고 그냥 단순히 공소만 유지하는 법무공단 만들려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에 동의할 수 있고요. 이게 과연 한 번도 가지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지막 이게 수순인가 하는 생각에 어안이 벙벙한 따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의 이 중상모략이다라는 표현 들었는데 그때는 본인에 대한 징계였잖아요. 오늘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본인의 징계 때 그 사건과 이번 검찰의 이제 수사권 분리, 수사청 신설, 자, 이것과 윤 총장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이 개인적인 고충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사회적 강자들을 대상으로 부패범죄 수사를 진행하다 개인적 불이익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폐지되는 일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검찰을 폐지하는 것이다라는 윤 총장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한다.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윤 총장의 시각은 결국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에 직접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수많은 수사와 기소, 재판을 진행해 왔지만 수사가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해도 막상 재판에 돌입하게 되면 그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다. 재판을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시각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집권 여당은 중수청 설치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검찰을 기소기관이자 공소유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올해부터 검찰은 6대 범죄 한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범죄, 5억 원 이상 경제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률 개정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도 개정됐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령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교체됨에 따라서 교체되지 않더라도 사정 변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보니까 집권 여당은 중수청 설치 법안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동안의 개혁 기조를 완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법으로서 아예 못 받겠다. 법률로서. 법률 개정은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윤 총장은 수사권 없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정부 여당과 윤 총장의 명분이 동일합니다. 둘 다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총장은 거대한 사회적 악에 맞서서 적절하게 수사와 기소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이 존재해야 민주주의, 법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각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고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해석도 일부 다른데 사실 그동안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사도 해왔고 기소도 해왔고 재판 진행도 해왔고 영장 청구권도 독점해왔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권한을 분산해 검찰을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론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각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주장하는 명분은 동일하고 주장하는 힘, 관철할 수 있는 힘에 있어서는 극명하군요. 정부 여당이 그 힘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께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여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안이 법치를 말살한 거고 민주주의라는 허물을 쓴 거고 검찰을 폐지하려는 거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윤 총장의 인터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역사가 좀 긴 문제죠. 70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검찰 조직에 몸을 담아왔고 검찰주의자라고 불리는 윤석열 총장 그리고 지금 검찰 대개 이 검찰이 보는 시각인 검찰의 우물에 갇혀 있으면 밖에 있는 세상을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격앙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격앙된 이야기를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윤 총장이 드디어 이 헌법, 법치 이런 번들을 한 말을 가지고 그 뒤에 숨어서 본인의 대권 출마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윤 총장은 정말 나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본인이 아무리 우물한 개구리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는지 그다음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유일하게 독점해 오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윤 총장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찰은 국민의 인권 보호기관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형사주체, 지금 주로 경찰입니다. 정상적인 것은. 거기서 수사를 할 때 적어도 이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는지 그리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의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검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휘 감독하라는 것이 검사의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돼 있냐?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이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일본 본토에도 없던 검사 제도를 이 조선에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검찰 제도가 70년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찰이 법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단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술향 접대받은 검사들 그렇게 제 식구 감싸게 하고 증거를 인멸한 그 검사들 왜 제 식구만 감싸고 있습니까?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한 위법 여부를 지금 수사한다고요? 하십시오. 그러면 그 김학의 차관의 별장 성접대나 성폭력 의혹 같은 것들에 대해서 왜 검찰은 그 당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러고도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사 지금 저 국회에서 추진하는 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이 돼서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과 공소유지권과 영장 청구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인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재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다 뺐습니까? 왜 대한민국 검찰만 이걸 가져야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국회의 여당 의원들 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어떤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다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 대해서 여야를 따지지 않고 국회에 대해서 왜 검찰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개진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 한마디 없다가 특정 언론 불러서 이렇게 격정적으로 마치 국회가 어떤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이런 언론 플레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검찰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어요. 2019년에요. 문무일검찰 때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데 이런 제안을 검찰이 했어요. 우선 그 법무부에는 가서 중요한 그 범죄 조직에 의한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사청을 법무부하에 신설하겠다. 그리고 금융 증권에 대한 범죄는 그 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재부하에 두겠다. 그리고 의약식품품에 관한 그런 주요 범죄는 보건복지부에 수사청을 따로 두겠다. 수사청을 3개나 만들겠다고 한 게 검찰의 의견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 수사청이 분리돼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그런 것들 다 통합해서 수정된 수사청을 만들겠다고 그때부터 나은 의견이네 이것이 검찰 입장에 보면 왜 지금 반발합니까? 그리고 국회는 기다리고 잠시만요. 우리 그 박수현 대변인께서 하실 말씀 많은 거 알겠지만 끝났습니다. 이제. 4분 이상 한 분이 발언하시면 오늘 저희가 지금 아직 뭐야 지금 20페이지까지 지금 원고가 있는데 10초만 기다려주세요. 끝났습니다. 1페이지도 지금 못 넘어갔어요. 다 했습니다. 간략하게 다른 분들도 좀 간략하게 여러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마무리하시죠. 마무리 다 됐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언론에 이렇게 말씀을 격정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국회에 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는지 또 검찰의 의견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수사기소권이 분리는 전체적으로 맞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그런 그야말로 속도를 조절하는 국회와의 협의와 합의를 그렇게 검찰을 대표해서 그렇게 할 시간이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국민에게 격정적으로 이야기할 타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터뷰 내용은 계속돼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말살 포크레인이었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100번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인터뷰 검수완박 정면 반박 100번 두 번째 키워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검찰이 밉고 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냐 라는 표현이 흥미롭군요. 지금까지 정부 여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수사청 신설 등이 검찰이 미워서 하는 거다. 총장이 미워서 하는 거다. 사심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형사제법 제도는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정체가 고통받게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지금 여권에서 여러 가지 명분들을 내세웠지만 윤 총장이 지금 인터뷰에서 주장하는 바는 검찰이 미워서 하는 거다. 총장이 미워서 하는 거다. 무슨 수로 이거를 막을 수 있겠냐. 직을 던져서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이런 굉장히 격정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죠. 약간 뉘앙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을 뭐 100번 걸어서 막을 수만 있다면 뭐 직 거는 건 문제도 안 된다.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어떤 일을 맡았든 뭐 직을 놓고 타협한 적이 없다. 사실 저희가 과거에도 뭐 국정원 댓글 수사 때도 봤었죠. 그러니까 뭐 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문제는 내가 직을 건다고 해서 막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방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결국 국민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뷰를 추진한 것도 결국은 본인이 뭐 직을 걸어서 뭐 검찰청에 입장을 낸다고 해서 막을 수 없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여론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뭐 좀 박수현 전 대변인도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의 첫 시작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저도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언론들이라든지 정치권의 예상은 뭐였냐면 검찰청, 대검에서 각일성 검찰청에 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중대수사범죄청에 대한 입장을 달라. 그걸 취합해서 대검이 뭐 2주 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쯤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 봤었는데 굉장히 선제적으로 입장을 냈죠. 그러면서 또 내일 이제 대구 고검 방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밀리면 더 이상 어떤 여론에서 밀리면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절박함에서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이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 얘기한 거에 좀 잠깐만 하나 의견을 보태면 윤석열 총장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할 수는 없다. 다만 검찰청의 권한이 너무 크다면 마약수사검찰청, 뭐 반부패 검찰청 아니면 경제범죄 검찰청에 검찰청을 쪼갤 수 있으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건 오히려 역량 자체를, 아까 얘기했지만 반부패 수사 역량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다 얘기하고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토론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믿고 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수로 대응을 하느냐. 어찌 보면 앞서서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지나치는 일이다. 정치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시면서 왜 국회에 입장을 안 내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윤 총장의 답변이 될 수도 있는 대목 같아요. 검찰이 미워서 하는 일을 입장 낸다 해도 무슨 수로 대응하느냐. 100번이라도 직을 걸 수 있으면 걸겠다. 이런 지금
표현도 들어가 있는데 박지원 대변인. 우선 박수현 대변인 말씀 주신 거에 농담 삼아 하나 붙이면 원래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길게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더 길어야 돼. 당연한 건 짧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길게 얘기할 수밖에 있어요. 아는 게 많으면 기른 국회 게 말씀하셨는데 자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오선내 법사위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이상민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단순 무식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공수처장인 김준욱 처장님도 관훈 클럽 토론에 나와서 당연히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요. 지난주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속도 조절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여당 그거 아니라고 막 뒤집어 엎었어요. 결국에는 그 뜻이 아닌가 봅니다라고 실장이 끝에 얘기할 지경까지. 자, 국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나 미워가지고 검찰 개혁하자고 하면서 검찰 장악하고 이제 다 폐지해버리겠다는 국회에 가서 윤석열 총장님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피의자 신분의 의원들이 자기네 범죄 그리고 향후 있을 수 있는 범죄들 가리고자 중수청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의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가면서 괜히 이게 검찰 개혁이냐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국회 가서 얘기하라?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냥 웃긴 얘기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지원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 거냐면 민주당 내에 이제 TF가 있지 않습니까? TF는 TF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도 있고. 그래서 TF는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또 그것이 민주당 전체 의견이 아닙니다. TF 의견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고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지금 거치려고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의 입구 과정인데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왜 저렇게 격정적으로 저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국회는 기다리고 있는데 의견을 어떤 의견을 다 들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이상민 의원이나 그 예를 들으셨는데 거꾸로 국민의힘 안에도요. 지금 이 수사기소권이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도 공약이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가 계신 유승민 의원께서 그 당시 바른미래당입니까? 대통령 후보로 똑같은 공약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기소권이 분리된 법을 그 당에 계신 곽상도 의원도 대표 발의를 하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의 출발을 검찰이 미워서 윤석열 개인이 미워서 윤석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정권이 전체가 미워합니까? 안 미워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 동안 특별하게 생긴 대한민국 유일의 그런 기소수사 영장 접근을 다 가진 검찰 제도가 가져온 국민 인권 측면에서의 폐해가 있었다면 그리고 세계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논의의 출발이지 이것에 대한 논의의 출구 결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께서 그러니까 자꾸 정치하는 것 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이재명 기자님 잘 설명하셨어요. 가서 그 마약범죄수사청, 그 다음에 그 증권금융수사청, 그 다음에 의약품식품수사청 이렇게 각종 수사청을 다 나눈다고 한 게 검찰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지 결론 딱 내놓고 검찰총장 미워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개인이 국민을 방패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 지금 여야를 또 대표해서 두 분이 오늘 나오셔서 이 여야를 대표하는 두 분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지금 극명하게 가려고 있다는 것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의 키워드는 포크레인과 말살, 두 번째 키워드는 100번 질을 던질 수 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졸속을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졸속! 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현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청 신설이 윤 총장의 검찰이 추진했던 소위 살아있는 현 정부를 향한
권력 수사에 대한 반감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종전까지 우리 검찰에 박수를 쳐왔는데 근자의 일로 최근에 우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 나는 할 말 없다. 법정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졸속 입법이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되묻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본 적 있느냐. 그러면서요. 정부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 라는 국민을 향한 당부의 메시지까지 있었는데 이재명 기자,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앞서서는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하는 일에 어떤 무기력함, 그에 대한 어떤 반발을 표현했다면 이번 대목에서는 나는 검찰의 일을 한 건데 최근 살아있는 수사에 반감을 가져서 한다면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법정에서 한번 맞서봤느냐라고 물었고요. 이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에 대한 당부도 좀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논의의 시작이라고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대응이 굉장히 조금 격앙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얘기 속에는 사실 지난번에 박범계 장관이 한 얘기가 있죠. 대통령이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다. 하나는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는 거다. 그것은 결국 이제 공수처가 지난달 1월달 출범했고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과연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안착되기 전에 과연 또 다른 어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 안 된다. 이 두 가지의 주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윤 총장의 인터뷰를 보면 사실 그 두 가지 안에서 반론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똑같은 얘기로 과연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검찰은 6대 범죄만 가지고 수사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2달도 안 됐고 과연 국가수사본부는 뭔가 어떤 거학척결이라는 그런 수사를 해본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6대 범죄 수사를 다시 다른 처럼 옮기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와 기소라는 건 융합돼야 된다. 오히려 수사가 1이라면 기소하는데 공소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6배는 더 많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그 경험 자체를 쌓는 게 굉장히 수사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법정 경험이라는 게 과연 그걸 분리시키는 게 반부패 수사 역량에 도움이 되느냐 똑같은 문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주문했던 박봉계 장관이 주문했던 범위 내에서 문제 얘기를 한 건데 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싫어서 하는 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논의를 진척시키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든다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자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왜 제 식구 감싸게 하느냐 왜 김학의 전 사과 사건을 제대로 안 했느냐 하지만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권에서 공수처를 만들면서 오히려 야권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했는데 여권이 오히려 그걸 통합시켜놨었죠. 그런 논란들 또 하나 검찰은 6대 범죄를 남겼을 때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를 했던 거죠. 이 6대 범죄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축적돼 있으니 오히려 검찰이 잘할 수 있으니 남겨야겠다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도 이제 막 시행하자마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겪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총장의 주장이 뭐 과하다 안 하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총장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권의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너무 나가 있다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 점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 논쟁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격앙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인터뷰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서 법무부에 이문정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박성민 변호사님,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달 22일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실시되었죠. 당시에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었는데 이후에 대검이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서 감찰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는 어제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검찰청법 제15조는 검찰연구관이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고 있지만 대검 입장에서는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면서 겸임 발령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임 연구관이 그동안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을 감찰해 왔었죠. 감찰 과정에서 수사가 더디 진행된다는 개인적인 심경을 토로한 바도 있고 수사권이 부여됐다는 것, 이 감찰 과정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직접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에 한정됩니다. 수사권이 부여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등 수사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와 같은 의혹은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원포인트 감찰, 원포인트 수사를 토대로 한 기소를 위해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일각의 시각들을 대검이 직접 법무부에 그 입장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수현 대변인과 박정환 대변인 또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 나오셨고 두 분 다 청와대 대변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 내용 쭉 보셨잖아요. 네. 끝으로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이 대권에 나오리라 보십니까?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와서 안 된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대변인. 저는 뭐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 윤석열 총장의 권력 의지가 참 많은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에 들은 바가 있어서 당연히 대권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을 계속 해왔어요. 이것도 이제 정치 행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짧게 두 가지만 하면 아까 이제 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해석은 검경 수사권의 조정이 됐고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가 앞에 있는데 이런 새로운 제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 충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착이 잘 안 되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제대로 잘 내실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 속도 조절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문정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는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이듯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검찰청법에 지방검찰청의 그 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게 법적 근거예요. 알면서 왜 묻냐? 그건 뭐냐면 의도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연구관이 아니라 감찰 연구관입니다. 감찰 연구관은 감찰을 하다 보면 수사를 할 내용이 나오면 수사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일반 정책 연구관이 아닙니다. 금태섭 의원 같은 분들은 검찰에 계실 때 기획통이었어요. 기획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책 연구를 하되 그분들의 수사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찰 연구관은 수사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검찰총장이 또 뭐 재가를 받아야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명숙 총리 뭐 위증모해 사건을 하더라도 그 뭐가 그렇게 그게 겁이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이지만 그 의도가 뭐냐라고 묻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돌아가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시는 거 좋은데 국민과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 검찰로 만들 때 본인의 정치적 비전과 꿈도 사실 존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박지원 대변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표출이 되고 그 건에 대해서 정권이 심판을 받기도 하고 새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야권 후보로서 제일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고 무언가 의도를 갖고 그동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생각을 윤석열 총장과 같이 하기 때문에 높은 지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 국민적 지지들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헌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면 저는 뭐 떳떳하게 뭘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 잘 정리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과감한 결단을 해주기를 저는 뭐 야권 지지자로서 바랍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선거 얘기로 간섭기 이어집니다. 대권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여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지요.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를 상대할 야권의 상대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만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박영선 이제 후보군요. 박영선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울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상호 후보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당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최종 야권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올라온다면, 그래서 본선에서 맞붙는다면 어떻게 이길 자신은 있으신지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서울시장 박영선이 안정적으로 서울을 이끌면서 서울 세계 표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자, 그런가 하면 제3지대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와도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발표나고 바로 전화 통화했습니다. 야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을 강조하실 생각이십니까? 야권 단일 후보를 왜 선출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입니다. 일각에서는 기호 2번 출마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여전히 좀 부정적이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누가 거기서 뽑히더라도 적극적으로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재명 기자, 이제 정치 스케줄상 박영선, 여당의 박영선 후보와 상대할 야당의 누군가가 아직은 빈칸이에요. 이 누군가를 가려내기 위한 한 단계로서 제3지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진표가 짜여졌는데,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이 4명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 중에, 이제 4일에 선출되는 한 명과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도, 사뭇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그렇겠죠. 예. 가장 중요한 이제 본승부가 남아있으니까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2011년도에 민주당 후보가 됐었죠.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 박원순 무소속 후보한테 경선을 패하면서 진짜 10년 만에 재등판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본인이 상대할 야권 후보가 누구인지 관심이 높을 테고, 그런 반면에 또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등장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야권에게 유리한 선거가 아니었냐 이런 이제 여론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팽팽하게 만들어놨죠, 박영선 후보가. 예. 그런 점에서 야권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간단한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간단치 않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제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4명 후보 모두 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 어떻게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해내느냐, 굉장히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4일 후보가 이제 확정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치열한 아마 삭바 싸움이라고 흔히 이제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과연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 후보 간에 누가 먼저 던지느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느냐가 더 본인들을 부각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걸 여론조사를 놓고 경쟁하고 삭바 싸움을 하고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라면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라고 던질 수 있다면, 반면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던져야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리한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지지층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한 금태섭 전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치권에선 야권의 정계 개편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측 관계자, 우선은 선거에서 범야권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 신당, 창당 등 정계 개편의 구심점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박승물 변호사, 신당, 창당 등 야권 정계 개편 얘기가 나왔군요.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 전 의원은 보수인지 진보인지 딱 부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11년 당시 안철수 대표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금 전 의원은 안 대표 캠프에다 몸을 담았던 적이 있죠. 그동안 안 대표의 10년 행보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금 전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을 지닌 정치인이다 보니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보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계 개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어떤 그 정당 구조와 달라지는 개편 얘기도 지금 금태섭 전 의원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호 2번을 못 박았습니다. 안철수가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선거 운동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간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나는 2번이 아닌 4번으로 뛰겠다라는 주장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나왔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왜 4번이냐, 2번으로 해야 된다라는 각이고요. 제3지대 후보 최종 당선은 힘들다. 4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과연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 4명의 서울시장 후보 중에 가상 대결을 한번 붙여본 겁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상 대결, 그러니까 단일화를 전제로 한 가상 대결 여론조사인데 나경원 26.2 대 안철수 42.2. 자, 후보를 바꿔봤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 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6.1 대 41.1. 굉장히 나경원, 오세훈 두 명이 바뀌었을 때 숫자 차이가 없다. 26%대로 동일하다라는 게 상당히 흥미롭고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안철수와 붙었을 때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일치되는 데이터 사이다.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표 선수가 누구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그 컨벤션 효과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다. 26.2 대 42.4. 자, 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박수현 대변인. 선거도 많이 해보셨고, 큰 선거도 도전하셨고, 청와대에도 계셨으니까, 여론조사 뭐 많이 돌려보고 분석해 보시지 않았을 겁니까? 이 여론조사, 물론 이제 상대, 적진의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체로 저런 정도는 이제 뭐 예상을 일반적으로 이제 해오고 안철수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나오셔서 단일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단일화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인데 아까 이재명 기자가 언뜻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지금부터 룰의 전쟁이에요, 저것이. 또 특히 안철수 후보께서 그동안의 정치 역정에서 보여주셨던 그 룰에 대한 그 집착, 강구한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협상이 깨지거나 어려운 걸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가장 주목할 게 뭐냐면 그 자기 소속 정당, 국민의당, 또 국민의힘 이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그 여론조사 문항의 설계를 가지고 굉장히 아주 피곤한 싸움이 막 시작될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 차이가 사실은 뭐 나 보이지만 그렇게 또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하는 이야기 아까 이제 여론조사 문항 설계 1, 그 다음에 2는 또 뭐냐면 기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김종인 대표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 대표로 저렇게 그냥 단일화가 됐어요. 근데 기호 4번을 달고 나가겠다 고집을 하니 기호 2번을 후보도 내지 못하고 기호도 못 따는 국민의힘은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다음 대통령 후보도 못 낼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야권의 정계 개편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단일화 과정의 변수가 자칫 잘못하면 야권의 정계 개편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의 정계 개편으로 가는 신호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정이 몇 가지 좀 남았습니다. 향후 일정, 중요한 일정도 함께 보시죠. 어제 일단 선수들 한 명씩 뽑혔고 4일에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여론조사 100%. 현재 4명의 후보죠. 예비 후보죠.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그리고 19일이 선관위 후보 등록일입니다. 야권 단일화 협상의 1차 데드라인. 그러니까 후보로 등록하려면 야권의 대표 선수가 누군데 그래서?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일 이전까지는 숨가쁘게 단일화 협상이 아마도 전개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방금 박수현 전 대변인이 상대당이지만 중요한 지점을 짚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정말로 일합을 앞두고 있잖아요. 누가 되든. 본질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4명 중에 선출되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그리고 급기야 기호 2번이 아니라 기호 4번까지 한다면 제1야당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돕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완전히 2선, 3선으로 후퇴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고민들이 다 예비 후보의 머릿속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비 후보들도 있고 당 지도부들도 있고 당원들도 있고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대선까지도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김종인 위원장님의 얘기, 안철수 후보의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이번 선거가 뭐 대선을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런 성격적인 규정 이외에 이번 선거가 특징이 좀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2번, 4번이냐에 따라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소용돌이가 한 번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게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그 투표율이 일반 선거보다 굉장히 낮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룰 싸움, 그 다음에 2번을 달고 선거를 하냐, 4번을 달고 선거를 하냐, 이런 굉장히 그 복잡한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당 관계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재명 기자가 좀 전에 아주 정답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통 크게. 이 건에 대해서는 통 크게 누가 희생하느냐, 이 문재인 정권의 1차 심판을 해주고자 하는 그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누군가 다가갈 거냐에 따라서 저는 승자도 나올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본선에 대한 승패도 결정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한 발씩 물러나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 지점을 생각하고 다시금 해야지 이 국민들의 기다림의 한계 역치를 넘어가는 삽바 싸움을 지난하게 하면 본선 결과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악플입니다. 4월과 5월 다음 달과 다다음 달 백신 공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KTX에서 마스크도 내리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큰 소리로 통화한 여성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Do you miss me? 내가 그리웠니? 라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강원도에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4월과 5월에 백신이 없을 수도 있다.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자, 백신 접종 시작하자마자 이런 걱정. 올해 1월 2분기에 900만 명 접종 목표다. 정부는 밝혔고. 그런데 480만 명분만 공급이 확정됐다. 목표치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가 6월 이후에 공급될 가능성. 그러니까 목표치의 절반만 공급이 확정됐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4월, 5월, 6월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4월과 5월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을 때 4월과 5월에는 백신이 굉장히 부족한 69만 명분으로 접종 진행을 버텨야 한다. 3분기 이후에 대해서 접종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기자, 그 백신이 좀 빨리빨리 배송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다면 로켓 타고라도 요즘 배송하잖아요. 그렇게 좀 빨리빨리 배송됐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풍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것도 지연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제기되나 봐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지금 방역당국이 목표하는 것처럼 11월 달에 집단 면역을 만들려면 우리나라 국민 한 3,500만 명이 한 두 번씩, 얀센은 아니지만 두 번씩 맞는다고 치면 매일 30만 명씩 맞아야만 11월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는 게 매일? 지금, 그렇죠. 매일 지금부터라도? 30만 명씩이 맞아야.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매일 한 170만 명이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접종 첫날에 그러니까 2만 명이 채 안 됐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속도전에 늦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본 것처럼 2분기에, 1분기에는 굉장히 확보량 물량이 적기 때문에 2분기에 900만 명분을 했죠. 2분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들이 맞아야 되는 이제 그 시기가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2분기 900만 명분을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까지 공급이 확정된 거는 그 절반 정도인 480만 명분이라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그것이 다 6월 이후에 공급된다 그러면 5, 6월 달에는 거의 물량이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매일 30만 명씩 맞아야 11월 중에 완전한 이제 집단 면역이 가능한 건데 지금 4월 달에 한 60만 명분 정도, 70만 명분이 안 되는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집단 면역까지 일정의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3분기에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의료진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중에 지금 부담을 안고 가는 건데 결국은 다른 게 없고 빨리빨리 물량을 확보하는 속도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최대한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백신 품기를 맞고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작업을 전 국가적으로 외교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하는 방법 말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우리 정부도 지금 백신 확보에 최선을 그 어느 때보다 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KTX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내리고 햄버거를 섭취해서 주위에서 이의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변인에 따르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반응까지 보였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내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대중교통 내에서는 음식물을 드실 수 없습니다. 마스크 입각을 완전 통화나 대화가 필요하신 고객은 객실 밖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의가 제기됐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쥐뿔도 없는 뭐 이런 표현도 지금 나왔고요. 네. 방역수칙 위반이죠. KTX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일반적으로 KTX 내에서 햄버거를 먹는 경우 드물긴 한데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 중에 햄버거를 먹었다. 당연히 방역수칙 위반이고 승무원의 계도 대상입니다. 이 여성 주변 승객들의 항의에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아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 예.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실제로 어딘가에 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승무원이 2차례에 걸쳐서 계도와 경고 조치를 하자 이 여성 결국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강제 하차 등의 조치가 처해집니다. 강제 하차 등은 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핫불,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 you miss me yet? Joe Biden has had the most disastrous first month of any president in modern history. That's true. We're not starting new parties. You know, they kept saying, he's going to start a brand new party. We have the Republican Party. It's going to unite and be stronger than ever before. I am not starting a new party. Who knows? I may even decide to beat them for a third time. Okay? 이재명 기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오랜만에 연설을 했는데 내가 그리웠느냐. 그러면서 다시 대선 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연설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자기가 민주당을 세 번째로 이기기 위해서 도전할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이겼다는 걸 확정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다 본인의 패배가 지금 뭐 확정적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본인이 이겼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탄핵안에 찬성한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 17명의 명단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연설을 보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편을 가르고 적을 만들고 여전히 거짓을 선동하고 분열을 통해서 그것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그런 정치를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좀 선언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전 이게 바이든 행정부한테도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국의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지도 굉장히 큰 숙제지만 공화당도 이런 강성 지지층에게 포위되어 있는 정치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의 영웅으로 불렸던 뉴욕 주지사가 일단 성추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앤드루 쿠오모 미 뉴욕 주지사,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고 쿠오모 주지사 전 비서와 참모 2명이 주지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예컨대 지난해 6월 주지사실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이 비서와 여성 참모에게 나는 20대 여성과의 어떤 관계에 열려있다. 나는 어떤 굉장히 성희롱적인 추궁이 있었다라는 폭로가 나온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쿠오모 주지사의 입장도 살펴보시죠. 나의 일부 발언이 원치 않는 희롱으로 오해됐었다는 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다만 부적절하게 만지거나 성적 제한을 한 바는 없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은요. 당신은 괴물이고 지금 물러나야 한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도 조사를 지지한다. 특히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요. 뉴욕 검찰총장의 이번 사건의 수사 지휘를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s view has been consistent and clear that every woman coming forward should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The New York Attorney General will oversee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with subpoena power. The governor's office said he will fully cooperate. We certainly support that process and we'll wait to see that through. 자, 세 번째 앞으로입니다.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어젯밤 강원도 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밤 9시 강원도 양양의 한 고속도로인데 차량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어젯밤에 엄청나게 내린 폭설로 도로가 마비된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너무나 막혀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차에서 내려서 상황을 보기 위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오는 눈에 차들은 전혀 못 가고 있는 상황. 자, 다른 곳도 차선은 아예 볼 수 없고 차량들도 이리저리 멈춰 있고 후진도 안 돼요. 잘 되지 않아요. 답답하게 막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도 들어왔습니다. 자, 속초시의 거리. 전깃줄에도 눈이 두껍게 쌓여 있고 땅에도 수십 센티미터는 눈이 돼 보입니다. 시민들이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다 같이 쌓인 눈 치우고 있고요.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 앞에 쌓인 눈을 피해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 대변인님. 네. 원주 주말에 다녀오셨어요? 굉장히 지금 어제 오늘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는 이제 영동 영서가 좀 달라서 그런데 이게 대관령 넘어 영동 지방부터 눈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얼마 전에도 서울 시내에서 첫눈이 왔을 때 우리가 초동 대응을 잘 못해서 저렇게 됐잖아요. 근데 일기예보 계속 봤는데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저 영동 지역에서는 대설이 온다고 일찌감치 예보를 했는데 왜 그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제설 장비 좀 넣고 만약에 길이 막힐 것 같으면 군데군데 뭐 급수라도 좀 할 수 있는 시설도 좀 해놨으면 훨씬 이게 덜 했을 텐데 저렇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재난, 재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행정 말고 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길 수 있는 그 행정에 대한 아쉬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월 폭설로 피해 상황은 어떨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됐습니다. 적설량을 보면요. 강릉은 56.2cm, 속초는 60.2cm. 이게 말이 60이지 땅바닥에서 60이면은 무릎 넘어서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무릎 넘어서죠. 허벅지죠. 강원 8개 시군 66개교 휴업, 미시령 인근 도로 통제, 차량 수백 대가 6시간 이상 고립돼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차가 눈은 내리는데 5도 가도 못하고 미시령에 6시간 갇혔다라고 생각하면 공포스럽죠. 어제 속초와 춘천에 평소에는 1시간 반만 갈 수 있는데 8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늘 오후까지 최고 10cm가 분이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단입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사건 파헤쳐 볼 텐데요.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서울의 치킨집 젊은 사장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최근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젊은 치킨집 사장의 영업 중단,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혼줄이라는 단서도 나오고 편지, 치킨,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바로 살펴보시죠. 돈줄 난 치킨집, 영업 중단? 혼줄은 아는데 돈줄은 뭘까요? 왜 영업 중단된 거죠?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 중단 치킨집 사연이 화제다. 지난달 부산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로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가맹점 중 한 곳에 영업이 일시 중단 선언이 됐어요. 밀려드는 주문을 다 받자니 100%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서 영업을 중단한다. 빠른 시간 안에 복귀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치킨집 문을 일시적으로 좀 닫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박 변호사님, 본사로 편지가 도착한 후 서울 마포의 한 가맹점주가 영업 일시 중단했다. 이거 뭡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로 익명의 톤지가 한 통 도착한 이후로 가맹점주 박 씨는 영업 중단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문 폭증 때문이었습니다. 주문 폭증이요? 점주 박 씨는 주문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품질을 100%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박 씨가 여러 날과 다름없이 가게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아침 해가 떠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얼마 뒤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깬 뒤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이겠군요. 비몽사몽일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영업 중단. 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장사 잘 안 되시는데 왜 주문이 폭증해서 영업까지 문 닫은 걸까요? 그 사연, 본사에 도착했다는 그 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익명의 고교생이 본사로 손편지를 보낸 겁니다. 고교생 A군. 안녕하세요. 고교생 A입니다. 1년 전 박재희 사장님이 수중에 5,000원 뿐이었던 저희 형제에게 무료로 치킨을 주셨습니다. 죄송해서 다음날 찾아뵙고 계산을 했지만 돈을 안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동생이 저 몰래 찾아가 치킨 먹었다고 해서 혼냈는데 미용실에서 동생 머리도 사장님이 깎아주셨습니다. 동생이 또 가서 또 먹었군요. 근데 머리까지 깎아줬다. 저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겠다. 라는 고교생의 편지가 본사에 도착한 겁니다. 이 같은 미담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이 착한 가게는 아니 그냥 돈줄을 내줘야 한다. 돈을 혼줄을 내줘야 한다. 돕겠다는 거죠. 주문 쇄도. 결국 영업 중단까지 됐다는 건데, 아니 이 사장님이 형편이 좀 어려운 형제에게 뭐 어떻게 해줬다는 겁니까? 이 고교생 A군이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7살 된 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랑 동생이랑?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 어느 날은 어린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며 울며 떼를 쓰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고교생 A군 수중에 5,000원밖에 없다 보니 여기저기 가게를 찾아다녀도 치킨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가맹점주 박 씨 가게 앞에서 쭈뼛쭈뼛거리니까 박 씨가 들어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사정 설명을 듣더니 치킨을 무료로 제공해줬고 치킨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잠시 앉아서 대화도 나눴답니다. 다음 날 A군이 미안해서 계산하려고 했지만 박 씨는 거절했고 그 이후로도 A군 모르게 동생이 여러 차례 찾아가서 치킨을 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박 씨가 동생을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까지 깎아줬다고 하는데 이 모습에 결국 A군 본사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은 죄송해서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데 내 손글씨로 이 감사한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야, 정말로 이 따뜻한 우리 박 사장님의 어떤 그 배품, 형제도 감동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누리꾼들과 소비자들이 돈줄을 내주겠다. 가만히 안 있겠다. 이게 뭡니까, 돈줄?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는 말인데 돈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착한 가게를 응원하는 소비 형태를 말합니다. 주문을 폭증해서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는 주문하는 척 들어와서니 선물만 두고 가거나 심지어는 좋은 일에 써달라면서 소액이니 미안하다며 봉투를 전달해주고 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가맹점주 박 씨에게는
상당히 고맙고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급기야 한 배달 앱에 치킨집 리뷰가 하나 올라왔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시다시피 배달 리뷰는 주문 결제를 해야만 쓸 수 있는데 먼 지역에 사는 고객들이 치킨은 먹은 걸로만 하겠습니다. 주문 결제만 하고 응원 메시지를 남긴 모습. 야, 이거 한국 사람들 또 이게 있어요. 편지를 받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본사 측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변호사님, 본사와 해당 고교생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까지 A군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본사에 따르면 박 씨는 A군 형제를 그 이후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고 본사가 편지 봉투 겉면에 받는 사람은 있지만 보내는 사람 인적사항이 없어서 우체국을 통해서도 인적사항 확인 방법을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점주의 마음, 본사의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까지는 A군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사에서 우리 A군 형제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우리 A군이 이름하고 이 보내는 이 주소를 안 써서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 돌직구 방송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자, 이 본사 측에서 장학금을 좀 돕고 싶다는 의지도 표현했으니 A군께서 잘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이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들려온 훈훈한 소식입니다. 한 여학생 애타게 찾는 어머니. 왜? 무슨 사연일까요? 편의점 천사를 찾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작은 아들이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샀는데 돈이 모자르자 이때 한 여학생이 다른 것들까지 추가로 가져와서 5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신 결제해줬다. 지난달 28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들과 매주 토요일에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동안 먹고 싶은 것을 적어오라고까지 여학생이 했다고 합니다. 월급 나오면 돈을 받고 싶다. 연락을 기다린다. 라는 어머님의 애타는 여학생을 찾는 사연인 건데 이게 어떤 사연입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작은 아들이 따돌림까지 당하자 이 지역으로 최근 이사를 해왔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일상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해 왔더니 식탁 위에 햇반 등 음식이 가득 놓여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만 작은 아들이 편의점에 가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여학생이 와서는 5만 원 상당의 물건값을 대신 결제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매주 토요일에 여기 편의점에서 만나자 먹고 싶은 거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걸 미리 적어오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엄마가 월급 나오면 돈을 갖고 싶다고 꼭 연락해달라고 이 SNS 글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야, 사실은 이 남편과 사별하고 형편도 어렵고 이사 왔는데 이 막내 아들이 따돌림까지 당한다면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여학생의 어떤 선행에 어머님이 여학생을 애타게 찾는 겁니다. 그 여학생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 여학생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요. 어머님이나 아이가 제가 하는 행동으로 동정심으로 느껴져서 상처가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SNS 글이 퍼져 이 해당 여학생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 여학생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행동이 동정심으로 비춰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예쁜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볼 때 아이가 쉽게 해먹을 수 있고 먹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골랐다.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하시니 내가 더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는 두 분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 이웃 주민으로서 최대한 챙겨드리고 싶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여학생이 보기에 예쁜 아이인데 우물쭈물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다. 그래서 사줬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사줬다는 것이죠. 내가 해줄 수 있는 행동, 이 아이에게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행동은 직접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분인 것 같고 내 행동이 혹여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 세심한 면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여학생의 말과 행동 온전히 전해져서 이 어머니, 아들 너무도 감사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 저희가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치킨집 사장님도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한사코 이 두 분들 사양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두 분들의 선행은 정말로 진정 어린 마음에서 나온 선행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사연 박성모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앞서 저희가 본방에서 짚어드렸던 윤석열 총장의 전격 인터뷰 내용 보다 상세하게 라방에서 씹어보고 풀어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2사말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